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143페이지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이제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이제 파악하는 기법인데 능률성이죠. 능률이다 그러면 이제 코스트 분의 베니핏, 비용 분의 편익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이제 비용보다는 뭐가 커야 돼요? 편익이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 자, A라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나타나는 비용과 편익을 먼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 144페이지에 예를 들어 자, 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럼 비용이 올해에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고 내후년에도 나오고 편익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이제 각 연도에 이제 비용과 편익이 얼마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추정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현재가 2010년이라고 따집시다. 2010년 뭐 1월 이 2010년 1월 이때 이 사업을 하기로 했을 때 비용과 편익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2010년도에는 비용과 편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2011년도에는 얼마가 나오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N기까지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데 이걸 먼저 추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비용 편익 분석은 이제 대표적인 합리모형적인 분석 기법인데 의사결정자가 전지전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각 연도에 얼마의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자, 그래서 먼저 2010년도에는 뭐 편익이 10억이 나온다. 2011년도에는 편익이 20억이 나온다. 등등등. 자, 그다음에 이제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2010년도에는 100억, 2011년도에는 100억. 자, 이렇게 각 연도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추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시점이 지금 2010년도 현재 시점이거든요. 2010년도 현재 시점으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2010년도에 비용 100억 들어가죠. 그럼 여기다 이제 더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2010년도 100억하고 2011년도 100억은 가치가 달라요. 얘는 현재 100억이지만 얘는 1년 뒤 미래 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플러스 R로 나눠줘야 돼. 할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 이거 이제 PV라 그러거든요. 현재 가치, 프리젠트 밸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이익을요. 미래에 발생하는 이익, 예를 들어 뭐 그게 R이다라고 하면 1 플러스 R, 스몰 r 이걸로 할인을 해준다 그래요. 할인율. 대개 이제 이 할인율은 시장에 존재하는 시장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할인을 해요. 여기서 뭐 할인율이 커지면 PV 값은 낮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된 지금 2010년도 100억은 현재 100억이니까 할인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더하고 2011년도 100억은 1년 뒤 미래 100억이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R로 한번 할인한 다음에 나온 현재 가치 값을 이제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143페이지 하단에 이제 비용의 현재 가치 값 그리고 편익의 현재 가치 값이 계산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양가로 5번이에요. 자, 144페이지 이제 양가로 5번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면 현재 가치로 계산된 비용의 전체값 바로 이제 PVC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현재 가치로 계산된 편익의 전체값 PVB. 자, 이게 측정이 되면 이제 구체적인 비용 편익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표가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BC
레이시오법이라고 해가지고, 레이시오는 비율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로 계산된 비용하고 현재 가치로 계산된 편익을요, 비율로 따져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BC 레이시오 값이 뭐보다는 커야 돼요? 1보다는 커야 되겠죠?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NPV법이라고 해서 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법이라 그래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현재 가치로 계산된 편익값에서 현재 가치로 계산된 비용을 뺀 거예요. 그럼 어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NPV가 뭐보다는 커야 됩니까? 0보다는 커야 되겠죠? BC 레이시오가 1이 되면 NPV는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RR법이라 그러는데, IRR. 자, 얘는 뭐의 약자냐면 Internal Rate of Return. 그래서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내부 수익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의 개념 외우세요. 내부 수익률의 개념. 줄치세요.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다시.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의 오른쪽에 식을 보시면, 자, 비용의 전체 값이 측정이 됐고 편익의 전체 값이 측정이 됐죠. 그렇게 한 다음에 NPV가 뭐가 돼버렸어요? 0이 돼버렸죠. 이렇게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분모에 들어가 있는 미지수 값이 있죠. 얘를 뭐 X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자 거꾸로 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 개념, 이거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순현재 가치를 0이 되도록 만드는 할인율. 이거를, 이 미지수 값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 이걸 왜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러냐면, 이건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내부적으로 기대하는 수익률이야. 예를 들어 제가, 자, 그러면 이제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해가지고 투자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요 R, 요거는 뭐냐면 시장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할인율이에요. 자, 예를 들어 제가 1억이라는 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자, 이 R이 얼마냐면 0.1이야. 10%야. 10%예요. 그러면 이제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동안 얼마의 수익이 생깁니까? 10%의 수익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1년 뒤가 되면 1억 1천만 원이 되겠지. 근데 내 친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한 30%의 수익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에요. 0.3. 그러면 자, 투자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이 IRR하고 시장에 존재하는 사회적 이자율이나 아니면 기준 이자율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IRR이 뭐보다 이제 사회적 이자율보다 크다면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표에 내부 수익률은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자, 시장 할인율 줄치시고 또는 기준 할인율 줄치시고 크다면 동그라미. 그래서 이 문장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비용 편익 분석, 특히 이 세 가지가 초점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둬서 봐두시고,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갑시다. 145페이지. 자, 테마 4.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본 게 이름하여 합리적 분석적 결정, 합리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합리모형은 이런 거죠. 의사결정자가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다라고 가정을 하죠. 전지전능한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100%의 정보를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탐색하고 정확하게 결과 예측해서 객관적으로, 특히 능률성의 측면에서, 그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능률적인, 가장 객관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합리모형이거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이 합리모형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의사결정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그러나 현실에서의 정책 결정은 분석적 결정을 하기에는 다양한 제약 요인 동그라미 하시고,
이 제약 요인이 결국 뭐냐면 이제 합리적 결정을 하는데 적용되는 한계점들이죠. 그래서 자, 먼저 그 한계점들 보시면 1번 분석 논리와 기법상의 측면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정책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다 보면 전제가 파악하고 정의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파악하고 정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동그라미 2번 정책 대안의 비용과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 비용 편익 분석은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측정도 어렵고 동일한 하생, 사회 후생 척도로 비교하기도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의사결정자는 인지능력이 완전하다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어떻습니까? 뭐 정보 비용, 지식, 또 시간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죠. 자, 이런 것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계속해서요. 이번에는 정책 결정자의 측면인데, 자, 뭐 위에서 봤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합리모형에서는 의사결정자가 정책 결정자가 전지전능하다라고 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죠. 이거를 사이몬이 제한된 합리성이라 그래요. 제한된 합리성. 시간, 전문 지식, 능력, 분석적인 능력이 부족해요. 이게 이제 바로 제한된 합리성이고, 그리고 이제 정책 결정자는 객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주관적인 편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146페이지. 자, 합리적 결정을 하기에 어려운 점. 이번에는 조직 구조적인 측면인데, 첫 번째 현실에서의 정책은요 국회, 의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의회라는 정책 결정의 조직 자체가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서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 다르죠. 타협 조정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분석적 결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행정조직. 현실에서의 정책은 행정조직에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행정조직에서의 정책 결정은 대부분 SOP나 선례. 그래서 첫 번째 줄급, 두 번째 줄급 부분 SOP나 대안 목록과 같은 습관적 결정, 관습적 결정이 많아요. 그래서 합리적 결정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합리적 분석적 결정의 한계점, 제약 요인들이죠.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147페이지. 이번에 보실 내용은 정책 분석인데, 이 정책 분석에서는 뜻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아까 봤었는데,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죠. 이렇게 이제 합리적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정책 분석이라 그래요. 특히 여러분 이 정책 분석은 사전 분석입니다. 정책 결정 전에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결정하기에 전에, 사전에 이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 사전 분석이에요. 근데 똑같은 분석이 있거든요. 지식과 정보를 파악하는 똑같은 분석이 있는데 이 분석이 바로 정책 평가예요. 근데 정책 평가는 결정이 끝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좁은 의미의 정책 분석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 보시면 여러분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죠. 이런 작업을 분석이라 그러는데 이 분석은요. 분석의 기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정책 분석, 체제 분석, 관리 과학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뭐냐면 분석의 기법이야. 기법인데 이걸 비교를 하면요. 정책 분석으로 갈수록요. 분석의 수준이 굉장히 거시적이고 정치적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분석한다는 얘기고, 반면 관리과학, 달리 표현하면 OR, 운영연구라 그러는데 이 관리과학, 이건 기업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관리과학 쪽으로 갈수록 분석의 수준이 굉장히 미시적이고 계량적이에요. 수치화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한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합리적 결정을 위한 분석이 필요한데 분석의 기법으로는 이제 정책 분석, 체제 분석, 관리과학 이런 이제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48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 정책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테마 6, 이제 정책 결정 모형, 달리 표현하면 의사결정론이거든요. 자, 148페이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의사결정 또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볼 건데요. 출발은 뭐냐 하면 합리모형에서부터 출발해요. 합리모형에서부터. 왜냐하면 합리모형이 굉장히 이상적인 모형이죠. 이렇게 합리모형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덜 나위가 없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합리모형적 결정이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합리모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합리모형의 비현실적인 측면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의사결정 모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합리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하고 대비시키는 식으로 의사결정론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표에 보시면요. 자, 의사결정 모형들을 크게 한번 분류를 해보면 자, 첫 번째 표 규범적 처방적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규범적 처방적 체크하시고 이 규범적 처방적이라는 뜻은 바람직한 의사결정, 정책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일정한 기준, 방향, 당위 이런 걸 제시하는 거를 처방적 규범적 모형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처방적 규범적 모형이 합리 모형이야. 반면 이 처방적 규범적이라는 표현하고 반대되는 표현이 경험적 실증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경험적 실증적인 모형은 자,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제시하기보다는 현실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실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실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 모형 이외의 모든 의사결정 모형이 다 경험적 실증적인 모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의사결정 모형은요, 의사결정자 한 사람 개인이 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이 있고, 자, 근데 현실에서의 의사결정 정책은 국회나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집단, 조직을 단위로 해서 의사결정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먼저 합리 모형. 합리 모형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미 합리 모형은 봤습니다. 이 합리 모형은요. 자, 정리하시면 정책 결정자가 고도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한다는 지극히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동그라미 2번. 합리 모형은 자, 경제인 동그라미 하시고 합리 모형에서 의사결정자는 경제인이다라고 가정을 해. 그럼 경제인은 어떤 존재냐? 세 번째 줄 끝부분이요. 정책 결정자는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가정을 해요. 이 전지전능하다라고 보고 자, 어떤 합리성을 추구해요? 완전한 동그라미, 인지능력이 완전하죠. 그 다음에 포괄적, 종합적 동그라미. 인지능력이 완전하다 보니까 의사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요 100% 다 포괄해서 파악을 해요. 그래서 포괄 모형이야.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합리성을, 완전한 합리성을 사이몬이 실질적 합리성이라고 그랬죠. 얘는 달리 표현하면 내용적 합리성.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합리성이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죠. 뭐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거 해보면 가장 객관적으로 능률적인 대안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편견, 가치관 이런 거 이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거예요. 객관적 합리성. 자, 이게 이제 합리 모형인데, 자, 합리 모형의 특성 보세요. 특성. 동그라미 1번.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구성과 계량화. 자, 요거를 목표 수단의 계층제라 그래요. 체크해 두시고. 뭐가 목표인지 사전에 뭐가 목표인지를 명확하게 세워요. 뭐가 목표인지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선형 모형이라 그래요. 선형 모형. 아까 우리 단계 순서 했었죠. 자, 그래서 합리 모형은 선형 모형입니다. 선형 모형. 단계적이고 순서적으로, 즉 선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합리 모형은 객관 모형이에요. 객관적으로 뭐 편견, 주관적인 편견 이런 거 배제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거죠. 자, 이게 합리 모형인데 합리 모형에 대한 평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상적이죠. 더할 나위 없죠. 문제점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합리 모형을 비판하면서 이제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먼저 합리 모형이 있다고 할 때 이 합리 모형하고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의사결정 모형이 있어요. 이게 사이버네틱스 모형이거든요. 자, 이 합리 모형은 뭐에 근거합니까? 완전 분석에 근거하거든요. 객관적인 정보를 완전하게 파악을 해요. 반면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분석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체크해 두시고,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사이버네틱스가 이게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인공두뇌학이에요. 인공두뇌. 대표적인 인공두뇌,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뭐 보일러에 보면 이제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내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실내 온도를 25도로 이렇게 딱 설정해 놓으면 얘가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해요. 온, 오프의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실내 온도가 25도 밑으로 떨어지면 온, 실내 온도가 25도를 넘어서면 오프. 이게 바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예요. 그래서 만약 실내 온도가 20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대로 25도라고 하는 중요한 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화된 대로 어떻게 해요? 대안 목록, 이걸 이제 프로그램 레파토리라고 하는데, 대안 목록에서 프로그램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서 온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는 분석 과정 전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꼭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2번에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이란 두 번째 줄 치세요. 정책 문제의 복잡한 변수 가운데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중요 변수, 실내 온도 25도 유지, 정책 문제의 복잡한 변수 가운데 중요 변수에 관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절차, SOP 체크하시고 이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대안 목록에서 해결책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바로 분석의 과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분석적 합리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습관적 동그라미, 규칙대로 하는 거죠. SOP대로. 이런 점에서 합리 모형과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항상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내용은 뭐하고 대비하는 식으로, 합리 모형, 이제 분석적 패러다임하고 대비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15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먼의 만족 모형인데, 자,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합리 모형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이제 만족 모형이라는 걸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점증 모형이라는 걸 볼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먼저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의 기본 전제 가운데 이 완전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부정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이몬 기억하시고, 사이몬 마치, 이 사이몬 마치가 주장한 의사결정 모형인데, 실제의 의사결정에서 동그라미 하세요. 실제 현실에서 의사결정은 이렇게 하고 시작하니까 만족 모형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실증 모형이에요.
실증. 실제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자는 합리 모형이 말하는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 아까 봤던 bounded rationality, 제한된 합리성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합리 모형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최선의 대안을 찾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오면 걔를 선택해서 의사결정을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atisfying, 만족 모형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배우자 선택할 때 인간이 하는 의사결정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게 배우자 또는 뭐 직장. 그래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파트너 또는 이제 만족할 만한 회사가 있으면 그냥 선택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예요. 합리 모형은 경제인입니다. 경제인 동그라미. 반면 만족 모형에서 의사결정자는 행정인이야. 행정인 동그라미. 경제인은 완전한 합리성이죠. 반면 행정인은 어때요? 제한된 합리성이지. 그래서 특히 대안 탐색하고 결과 예측 보면 이 경제인은 뭐예요? 모든 대안을 다 탐색하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요. 하지만 만족 모형은 즉 행정인은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몇 개의 대안만 탐색하고 결과 예측도 어떻게 해요? 세세하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과만 예측하죠. 그래서 표에 보시면 장단점, 장점과 약점, 만족 모형은요, 동그라미 1번 이 실제 의사결정을 잘 설명하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입니다. 자, 약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오면 걔 선택하고 의사결정 끝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요한 대안이 무시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죠.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만족화 기준 자체가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뭐 3번은 같은 얘기인데 만족 수준에서 대안을 선택하다 보니까 뭐 다소 현상 유지적이고 세신적이고 창조적인 대안 발굴 자체를 포기하게 되죠. 이런 문제점.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만족 모형 보셨고요. 이제 이 만족 모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합리 모형을 비판하는 게 점중 모형이에요. 특히 점중 모형이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중 모형은 만족 모형의 내용을 포함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점중 모형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